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민수와 지은이는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민수는 31살이고 지은이는 30살이었죠.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대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했고 지은이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일상은 정말 평범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민수는 회사로 출근하고 지은이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죠. 민수는 보통 저녁 8시나 9시쯤 되어야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지은이가 미리 준비해둔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녔어요. 때로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며 치킨을 시켜 먹기도 했죠.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참 보기 좋은 부부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결혼식 때 하객들도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죠. 하지만 민수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빴거든요. 특히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고, 출장도 자주 나가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지방 출장을 가야 했죠. 부산이나 대구 쪽으로 이틀에서 사흘 정도 머무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은이는 항상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민수가 늦게 들어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출장을 간다고 하면 짐까지 챙겨주며 배웅해 주었죠. 정말 좋은 아내였습니다. 민수는 지은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어요. 동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내조를 잘해주는 아내였거든요. 회사 회식에 가끔 참석할 때도 다른 남자 동료들이 부러워하곤 했어요. 지은이 역시 민수에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는데 민수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민수는 성격도 착했어요. 화를 잘 내지도 않았고 지은이의 의견을 잘 들어주었죠. 무엇보다 지은이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강동구 아파트 24평 공간은 신혼부부 둘이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거실에는 민수가 좋아하는 큰 텔레비전이 있었고 지은이의 작업 공간인 작은 방에는 컴퓨터와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침실에는 결혼할 때 새로 산 침대와 화장대가 자리하고 있었죠. 베란다에서는 지은이가 키우는 작은 화분들이 햇빛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민수도 지은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는 지은이가 끓여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지은이는 민수를 배웅한 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요. 민수는 지은이와의 결혼 생활에 대체로 만족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지만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지은이가 이해해주니까 고마웠어요. 지은이 역시 민수의 성실한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하기 어려운 법이죠.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쁜 일상에 파묻혀 있었고 지은이는 집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은이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결혼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변화였기 때문에 민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지은이가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 휴대폰은 거의 멀리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수시로 확인하더라고요. 작업을 하다가도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리면 바로 확인하곤 했어요. 민수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민수가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물어봤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보면서 대충 인사만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중간중간 휴대폰을 확인했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둘이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지은이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가끔은 뭔가 재밌는 내용을 보는지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죠. 특히 지은이는 프리랜서니까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거리를 찾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이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 일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였거든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도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민수는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누구와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는 걸까요? 어느 날 민수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하냐고요. 그러자 지은이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대학 동기들이랑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일 관련해서도 클라이언트들과 연락을 자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대학 동기들과의 단체 채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웃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도 계속 메시지가 오는 게 이상했어요. 일 관련 연락이라면 보통 업무 시간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지은이가 휴대폰을 볼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보거나 집중해서 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뭔가 설레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거나 눈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죠. 그리고 민수가 다가가면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거나 화면을 끄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지은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혹시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변화는 휴대폰 사용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났어요. 예전보다 화장을 더 자주 하기 시작했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서 왜 그렇게 꾸미는지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외출을 한다고 하면서 어디 가는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이런 변화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는 걸 지켜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죠. 지은이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면서 민수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을 뿐이었죠. 민수는
이런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은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수는 급하게 회사에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미팅을 요청했거든요. 지은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서둘러 준비를 했죠. 지은이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뭔가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서 좋은 건가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미팅을 마치고 오후 2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지은이를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더라고요. 침실을 확인해 보니 지은이는 없었고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는 거실에 앉아서 지은이가 샤워를 마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지은이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폰을 깜빡한 모양이었죠. 민수는 그 휴대폰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남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심이 괜한 걱정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닐까요? 샤워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다행히 지은이의 생일로 설정되어 있어서 쉽게 열 수 있었죠. 민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지를 확인해 볼까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진첩부터 열어봤습니다. 평소 지은이가 찍은 일상 사진들이나 음식 사진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진첩을 열자마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들을 보니 민수가 전혀 모르는 남자가 찍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혹시 일 관련해서 만난 사람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은이와 그 남자가 너무나 친밀하게 찍힌 사진들이었거든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 공원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사진. 심지어는 지은이가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의 아내가 찍은 사진이 맞나 싶었죠. 손이 덜덜 떨렸지만 계속 사진을 넘겨봤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모텔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었거든요. 침대에 앉아있는 지은이의 모습. 그리고 이불을 덮고 있지만 분명히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사진을 찍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멈췄어요. 지은이가 곧 나올 모양이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은이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민수를 보고는 언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방금 왔다고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확인하더라고요. 민수는 지은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이제 지은이의 모든 행동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옆에 누워 자고 있는데도 그 사진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은이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민수는 결단을 내렸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조사해주는 탐정 사무소들이 있더라고요. 민수는 그 중에서 평판이 좋은 곳 한 군데를 선택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탐정 사무소는 강남에 있었어요. 민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소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직원들도 정장을 입고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담당 탐정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것, 휴대폰에서 수상한 사진들을 봤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것까지요. 탐정은 차분하게 들어주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물어봤습니다. 지은이의 기본 정보와 평소 행동 패턴 그리고 외출하는 시간대 등등이요. 탐정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요금은 생각보다 비쌌지만 민수는 망설이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설령 그 진실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이렇게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은이를 바라보는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증거를 봤으니까 거의 확신에 가까웠죠. 지은이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가 완료되었으니 사무소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탐정 사무소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탐정은 두꺼운 봉투를 민수에게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사진들과 자세한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탐정이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남자의 신원부터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지은이의 대학 선배였어요. 같은 디자인학과 출신으로 지은이보다 2살 위였습니다. 이름은 정호였고 33살이었어요. 현재는 광고회사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은이와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탐정은 계속 설명했어요. 둘은 졸업 후에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만남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대략 3달 전부터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민수가 회사에 있는 낮 시간대에 만났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은이와 정호가 여러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쇼핑몰에서 함께 쇼핑하는 모습, 그리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탐정은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해서 멀리서 촬영했기 때문에 화질도 선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호텔 사진이었어요. 지은이와 정호가 강남의 한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시간을 보니 오후 1시에 들어가서 4시에 나왔더라고요. 3시간 동안 그곳에서 뭘 했는지는 뻔했죠. 민수는 사진들을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머리가 어지러웠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요. 탐정은 또 다른 정보도 알려주었어요. 정호는 현재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지은이를 좋아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시절에도 지은이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당시 지은이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어서 포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결혼한 후에 다시 연락을 시작하면서 지금 같은 관계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지은이가 휴대폰을 그렇게 자주 보는지, 왜 화장을 더 열심히 하는지,
왜 외출이 잦아졌는지 모든 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대학 선배라니, 그러니까 지은이에게는 어느 정도 친숙한 상대였겠죠. 그래서 더 쉽게 이런 관계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탐정 사무소에서 나온 민수는 한동안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바로 집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은이와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상상하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지은이는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를 보고는 일찍 들어왔다며 웃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민수에게는 더욱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민수는 며칠 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반드시 지은이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민수는 용기를 내어 지은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일 관련 얘기나 집안일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나 봐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지은이도 따라와서 앉았어요. 민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먼저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느냐고요. 지은이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별로 자주 만나는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가끔 대학 동기들을 만날 뿐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 대답을 들으며 더욱 확신이 섰어요. 지은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대학 선배는 만나지 않느냐고요. 그러자 지은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대학 선배는 거의 안 만난다고 했어요. 가끔 연락은 하지만 만날 일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호라는 사람 아느냐고요.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색이 확 변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려고 했어요. 누구냐고 되물으면서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민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준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지은이와 정호가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래도 지은이는 끝까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서 커피 한잔 한 것뿐이라고 했어요. 대학 선배니까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죠. 민수는 더 많은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쇼핑몰에서 함께 있는 사진,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진들이었어요. 지은이는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애써 태어난 척하려고 했습니다. 선배가 상담해달라고 해서 몇 번 만난 것뿐이라고 했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조언을 구하더라는 거였죠. 민수는 그런 변명을 듣고 있자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결정적인 사진을 꺼내 놓았어요. 지은이와 정호가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오후 1시에 들어가서 4시에 나오는 모습이요. 지은이는 그 사진을 보자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제서야 지은이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옛날 선배랑 친하게 지낸 것뿐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죠. 그리고 민수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신이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민수는 그런 변명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친하게 지내는 게 호텔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냐고요. 그리고 외로우면 남편과 대화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했죠.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변명했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었다고 했어요. 그냥 선배가 위로해주니까 고마웠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와의 대화는 결국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수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죠. 민수는 그런 지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지은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는데 민수에게는 그 모습조차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주말 동안 민수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불륜을 저질러진 경우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상간 소송이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였습니다. 다행히 민수에게는 탐정이 수집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사진들과 상세한 조사 보고서까지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지은이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미리 상담 예약을 해두었거든요.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었는데 규모가 꽤 큰 로펌이었어요.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김 변호사였습니다. 경력이 15년 정도 되는 베테랑이라고 했어요. 특히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수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어요. 중간중간 필요한 질문들을 하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사진들과 탐정 보고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어요.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 사유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충분하니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위자료 청구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은이와 정호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지은이에게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정호에게는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조사는 예상 위자료 금액도 알려주었어요. 지은이에게는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호에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정도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민수는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이 안 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정호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소송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는데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합쳐서 총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지은이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리고 정호에게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김 변호사에게 소송 진행을 의뢰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지불했어요. 김 변호사는 일주일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수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변호사가 약속한 대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고 법원에 접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혼 조정 신청서와 상간소송 관련 서류들이 모두 제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은이와 정호에게 법원에서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에게 법원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오니 지은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게 그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더라고요. 민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은이는 무릎을 꿇고 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법원 서류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짜 이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실감한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은이가 아무리 울면서 매달려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은이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처음에 사과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그때는 끝까지 거짓말하고 변명만 했다고 했죠. 지은이는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며 변명했습니다. 정말 깊은 관계가 아니었는데 민수가 오해할까봐 숨겼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민수에게 상처를 준 것이 너무 죄송하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지은이의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지은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처음에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증거에 밀려서야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해서 매달렸어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 아니냐면서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자신이 정말 많이 반성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내 인생에서 더는 내가 있을 자리는 없다고요. 신뢰가 깨진 결혼 생활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아무리 반성한다고 해도 이미 저질러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어요. 지은이는 그런 민수의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정호와는 이미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휴대폰 번호도 차단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죠. 앞으로는 정말 모범적인 아내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수는 그런 약속들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은이는 처음에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은이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둘 다 상처만 남는다고 했어요. 특히 민수도 다시 혼자가 되면 외롭고 힘들 거라고 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라고 했습니다. 집도 팔아야 하고 재산도 나눠야 하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심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낫다고 판단했거든요. 물질적인 손해는 감수할 수 있었어요. 지은이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은이를 내려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사람이 바로 지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다음 날부터 지은이는 민수에게 끊임없이 매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과하고 애원했어요. 민수가 회사에 가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퇴근할 시간이 되면 전화를 걸기도 했죠.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민수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지은이는 계속해서 화해를 시도했지만 민수는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매우 냉랭했죠. 김 변호사로부터 중간중간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예상대로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지은이 측에서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호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역시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어요. 법정에서 지은이와 정호의 불륜 사실이 상세하게 다뤄졌습니다.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증인 신문도 이뤄졌어요. 지은이는 법정에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정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그가 다니던 광고 회사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문제가 되었거든요.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회사 내부에 퍼지자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결국 정호는 회사에서 자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죠. 지은이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프리랜서 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대학 동창들 사이에서는 대학 선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클라이언트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죠.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판사도 쉽게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법원은 민수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혼이 확정되었고 지은이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김 변호사가 예상했던 수준과 비슷했어요. 지은이에게는 4천만 원, 정호에게는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총 6,500만 원을 받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돈으로는 민수가 받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보상은 받는 셈이었어요. 판결이 확정되자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는 공식적으로 이혼했고 재산 분할도 이뤄졌어요. 집은 팔아서 그 돈을 나눴고 각자의 개인 재산은 각자가 가져갔습니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버린 거였죠. 지은이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워진 모양이었습니다. 대학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일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워졌거든요.
결국 부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정호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이전 회사에서의 일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광고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거든요. 결국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직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어요. 물론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최소한 진실이 밝혀지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만족감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혼자가 된 민수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보다는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죠. 짐을 정리하면서 지은이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버렸고 함께 샀던 물건들도 대부분 처분했어요. 직장에서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이혼 사실을 알게 된 동료들이 걱정해 주었지만 민수는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야근이나 출장도 예전처럼 미안해할 이유가 없어졌죠. 주말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영화들을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가끔은 등산을 하기도 했고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하는 취미 생활들이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서글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되었어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 인생을 위해 살겠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